2021년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비전은 회복, 도약, 포용.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운영의 목표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그런데 이걸 대체 어떻게 구현할 예정인 거죠? 궁금하다면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2021년 국방부 업무 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두희 국방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의 양욱입니다. 우리 김일수 실장님하고 양욱 교수님은 뭐 국방 포커스 단골이시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한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1일입니다. 청와대 연민관에서 2021년 국방부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2019년 업무 보고는 2018년 12월 2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2020년 업무 보고는 1월 21일 날 육해공 3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청와대에서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날짜하고 장사가 오락가락하는지 국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관님 취향이 뭐 이런 겁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국방 개그맨의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장관님 취향은 아니고요. 네. 부처 업무 보고는 대면이나 화상 또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데 외교 안보부처는 좀 더 종합적인 토의와 검토를 위해서 대면 보고로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분들 중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물어본 겁니다. 이제 다 풀렸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올해 그 국방부 업무 보고할 때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왜냐하면 현장에 계셨으니까 분위기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국방 운영에 대해서 강조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집니다. 네. 올해 업무 보고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국방 분야 주요 성과를 보고를 드렸고 또한 금년도에 국방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첫 번째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다. 그리고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한 인공지능이나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잘 접목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할 뿐만이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하셨습니다. 네. 또한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군이 크게 기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하셨고 백신 수송 과정에서도 우리 군이 가진 뛰어난 역량들을 잘 발휘해서 기여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하셨습니다. 네. 대체로 현장 분위기가 좋았다. 올해도 국방 분야 열심히 해달라 이런 당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다. 국민을 위한 군대 정말 이 중요하고 이 꼭 짚어야 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국방부 업무 보고 그리고 대통령님의 강조 사항, 실장님하고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 실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통수권자로서 하실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국방의 어떤 그 의무라고 할까요?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강한 국방력 없이는 평화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전력 정강 속도감 있게 해라. 그래야 이제 국방 계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여기에 전력 정강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 군의 전력 정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군의 전력 증강 4차 산업 했던 것들이 사회로 환원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병들의 복지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군의 통수권자로서 명확하게 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시고 사기를 복두도 주신 말씀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예.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제 안보 상황 전체를 놓고 이제 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뭐 국제 정세의 변화의 가능성은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 이제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자, 다양한 뭐 도발이라든가 혹은 긴장 이런 가능성들을 뭐 우리 국방부도 좀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현 정부의 성과를 올해가 정리하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방부 업무 보고 첫 번째는 아마도 이제 지난 4년간 국방부의 주요 추진 성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동안 우리 군 강한 국방을 건설하고요. 선진 병력 문화 정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어떤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셨는지요? 네, 우리 군은 국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이행과 국방개혁 2.0 그리고 전작권 전환, 선진 병력문화 정착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아주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잘 완수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100% 탐지하여 대응하였고 또 북한의 귀순자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확립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힘으로 잘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네. 또한 9.19 군사합의를 착실하게 잘 이행을 해서 접경 지역에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든지 강원도 고성 산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또 수해 등 국가적인 사고와 재난 등에서 우리 국군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잘한 것이 또한 큰 보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했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작권 전환의 첫 관문이었던 IOC, 즉 최초 운영 능력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창 폐지를 통해서 우리 장병 인권 보호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하게 했고 또 일과 후 외출 등을 통해서 우리 병사들의 군 복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강한 안보, 선진 병력 문화 구축을 위해서 성과가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그런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서 지금 쉼없이 사실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하지만 올해 국방 환경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이 벌써 8차 노동당 당대회를 마쳤고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네, 그 북한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8차 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화보고를 통해서 한 말 중에 우리 안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국방력 강화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ICBM을 포함해가지고 전략 무기의 이런 기술적인 향상, 개발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심지어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열병식 했을 때는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수도 있는 북극성 5형, 시옷형이죠. 네. 5형을 공개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안보상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이제 새롭게 출범한 지가 이제 뭐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북한의 이런 위협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활적 이익이라고 하는 바이탈 인터레스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보면 양쪽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이 한 이제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제 미국의 리더십 교체 시마다 주로 이제 전략적 도발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직접적인 도발은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북극성 5형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로 이걸 이제 우리는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선에서 거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발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미국의 국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이제 숄리반 뭐 이런 사람들 전체 이번에 그 안보 라인 전체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핵 합의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장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합의점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가 먼저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역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재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이제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는 굉장히 이제 안정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양 교수님, 국방 환경 어떻게 또 전망해 보십니까? 일단 북한이 그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과거 7차 당대회 때는 소위 선군 정치에서 당 위주, 노동당 위주의 정치로 바꿨다고 한다면 7차 당대에서는 김정은을 총비서로 내세우면서 결국 1인 영도 체제를 확고히 가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거의 핵 보유국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성과가 나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은 자연스럽게 미국에게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을 요구를 하는 그런 그림새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네. 그 과거 그 역대 정부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진행됐던 역대 그 안보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안보 순위에서 1순위였던 적은 6.25 전쟁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 상당히 관심을 가졌지만은 네. 이 부분도 어떤 특별한 해결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찾았다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좀 성과로서 이것을 좀 내세우려고 했던 정치적 성과로서 확인하려고 했던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더라. 결국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한반도 이슈나 문제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추동력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맞아서 굉장히 교착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 흐름을 뭐 우리가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네. 일단 국방부에서 방향을 잘 세워주고 여러 부처들 그 정부 전 부처가 이 접근을 해서 그것도 국제적 틀에서 접근을 해야지 어느 정도 호소가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북미 관계 접점을 찾을 것인지 교차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 어쨌든 국장님 두 분 전문가의 평가를 지금 들으셨잖아요. 자, 그럼 국방부는 올해 국방 환경을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북한이 최근 시행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방위력 강화와 남북 관계 개선 여지를 동시에 시사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측에 대해서는 전력 증강이나 연합연습 등을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가까운 시일이나 3년 전 봄날과 같은 단어 표현을 사용해서 관계 개선의 여지도 일부 표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핵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경청하는 기본적인 입장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미중 관계 속에서 주변국들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과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고 또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주변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국방개그맨으로 이제 활동한 지 2년 차인데 2년 동안 쭉 보니까 이 대내 환경이 별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한테 잘 통용되는 말인데요. 인생에서 쉬운 날은 어제뿐이다. 즉 나날이 계속 도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요. 지금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맞아요. 당연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군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국방부의 계획을 듣겠는데요. 올해 국방 정책 그 추진 방향 그리고 핵심 추진 과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업무 보고 시에 보고드렸던 금년도 국방정책 추진 방향은요.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서 미래 강군으로 도약하는 것과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7개의 과제를 영출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전자권 전환 가속화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 역량 구축, 그리고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 체계 운영과 범정부의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 환경 조성 등이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핵심 추진 과제가 예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럭키 세븐 7개나 되네요. 그러니까 4개의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셨고 7개의 핵심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 키워드는 역시 회복, 포용, 도약. 이거를 향한 우리 군의 강한 또 실천 의지가 엿보이긴 한데요. 그래서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역시 강한 힘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 요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한반도 평화 정책. 아이고야, 이 걱정이 너무 됩니다, 사실. 역시 우리 국방 개그맨 네. 걱정이 많아요. 북한이 작년 10월에 말이죠. 열병식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리고 연초에는 일주일 동안 당대회를 열면서 뭐 새로운 핵 개발, 뭐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으로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거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이거 사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예. 아마 영진 씨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민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실장님, 북한의 태도, 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이 북한이 선보인 무기 체계가 과연 이 신뢰성이 있는 건지, 핵 능력은 실제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 뒷부분부터 거꾸로 가보죠. 사실상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형화, 경량화는 이미 이제 달성이 됐다라고 보고 다종화까지 다 달성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 총화보고를 통해서 국방력 강화 부분에서 쭉 이렇게 열거하고 나열했던 것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우리 개그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북한이 갖고 싶은 모든 전략 무기를 다 그냥 한 번에 열거해봤다. 그렇게 좀 보시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열병식 때 이제 공개한 북극성 15행이잖아요. 5행인데 사실상 북극성은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이제 1형, 2형, 3형, 4형, 5형까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일형은 2016년도에 발사를 한 건데 이것은 이제 수중에서 잠수함에서 이제까지 발사를 했어요. 그건 성공을 했지요. 북극성 2형은 이제 이것을 지상에서 이제 발사를 한 거고 문제는 이제 북극성 3형부터인데요. 이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게 아니고 바지선에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전에 배치되려면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문제가 없어야 네. 이걸 이제 탑재를 하고 실전에 배치하거든요.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 심야에 공개한 북극성 4형은 이것은 이제 바지선에서도 발사한 적이 없고 잠수함에서도 당연히 발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개한 북극성 5형은 여전히 이제 아무데도 발사를 시험 발사한 적이 없죠. 앞으로 이제 북극성 3형, 4형, 5형에 대한 시험 발사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에서 가정을 해놓고 대비를 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렇게 개발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국방부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제적 대응 능력을 지금 구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군 유사시 대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도 한미연합 정보수단을 동원을 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동시에 또 분석을 하고 있고 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한 감시, 정찰, 타격,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요격미사일 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부터 교란, 파괴, 방어 전 단계에 걸쳐서 대응 전략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모든 위기 상황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의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철저한 지금 보완책도 마련해 있습니다. 영진 씨 아직도 네. 많이 걱정되십니까? 조금은 안정이 되지만 걱정은 좀 되긴 됩니다. 이 또 대비태세 확립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이 국방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과 함께 우리 군의 군사력 평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북한은 더욱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양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핵 무기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재래 무기를 무기로 돌릴 수도 있는 절대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재래 무기만으로 이 핵무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군사 전략은 세워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되려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국력을 소모하고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북한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제재를 할 수는 없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미국과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실질화를 하느냐. 즉 미국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그런 국제사회, 특히 이제 어떤 미국 중심의 질서에 따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 네.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요. 핵 문제도 핵 문제지만은 북한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현대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변화의 모습들, 이 소위 북한판 국방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면 이제 북한이 주장을 하는 것이 국력의 핵심은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얼만큼 과학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인재를 갖고 있냐.
라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그 인재와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 국방공업을 활용하겠다라고 굉장히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대위급 그러니까 기술 참모를 해서 이 소위 똑똑한 인재를 대위로 곧바로 처음에 임관을 시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 8차 당대 발표에서 있었지만은 뭐 ISR 수단을 강조하겠다. 즉 뭐냐면 이제 500km권 이내에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무인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서 그냥 정찰 능력 높이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북한도 지금 현대전, 소위 우리가 NCW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 다 이해하고 있고 네.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이요. 절대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확산이 돼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ISR을 우리가 능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정밀 타격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미가 이걸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한미의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이것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이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마무리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 그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냐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양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태호 기자님 좀 정리할 게 있죠?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예전에 비해서 이 북한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판 국방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네. 산업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네. 북한도 움직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 관리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 이행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네. 올해도 저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을 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간의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 행지 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을 해서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해 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북한이 호응시에는 DMZ 내 화살머리 고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나 제2세의 자유왕래 실현과 같은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남북 군사 정례회담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구 우리척 지역 생태 조사나 DMZ 평화의 길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군사적 신뢰 구축이 중요한데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중에 미이행된 거를 좀 올해 중점적으로 실행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달 24일에는 서욱 국방장관님하고 또 오스틴 신임 미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국방부는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관이 네. 좀 있습니까? 네.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미 신행정부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비해서 대응 방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예. 또 부서별로도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위기들을 함께 극복을 해왔고 양국 발전에 기여하면서 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발전해 온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네. 오늘날 한미 동맹은 우리 한반도 방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나 세계 평화나 안정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제52차 SCM에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연합 방위 태세에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고 네. 글로벌 파트너로서 안보 위협에 한미 동맹이 상호 보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측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지금까지 굳건히 맺어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국가 이익과 또 미국의 국가 이익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이 공동의 목표가 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 전자권 전환을 통해서 굳건한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할 또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네, 오스틴 국방장관 벌써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뭐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현안의 핫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과 이 전자권 전환이죠. 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인준을 되기 전부터 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국장님, 전자권 전환 그리고 한미 동맹 현안 관리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국방 당국과는 물론이고 의회나 싱크탱크 등 저변을 확대해서 협의 대상을 다변화시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사에서 이 전자권 전환이라는 부분이 좀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권 전환을 좀 가속화해서 좀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성주기지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사격 여건 보장이라든지 이런 현재 진행 중인 동맹 현안들을 잘 관리를 해서 한미 간의 신뢰 구축도 동시에 해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안보 위협도 있고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국방부는 미래주도, 국방 역량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특별히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육군은 스마트 사단, 해군은 스마트 군항, 공군은 스마트 비행단 이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이런 8대 핵심 기술들을 적용한 첨단 무기들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한 신속 시범 획득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한 무기들을 좀 신속하게 조기에 확보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AI나 드론, 로봇 이런 부분들을 국방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선도적으로 군이 진행해 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발과 전력화를 통해서 우리 군이 작전 수행 능력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산업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년 이후에 국방 분야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국방 비전 2050을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강군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국방비전 2050 지난번 서욱 장관님 출연하실 때도 이걸 많이 강조해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 구현에 애를 써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욱 교수님. 예. 이제 국장님 설명 들어봤지만 이런 거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보완해야 된다. 뭐 좀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날카롭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처럼. 알겠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국방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군사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위 이제 레볼루셔너리 밀리터리 어페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군사혁신을 보통 얘기를 하면서 무기체계 변화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군사혁신의 고리가 완성이 되는 것은 무기체계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되는 것은 그게 시작이고요. 자, 그다음에 교리라든가 작전 개념이 이 무기체계가 결합이 돼서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조직으로 구현이 돼서 이 세 가지가 한 사이클을 돌아야 이 군사혁신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접근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무기체계 단계, 기술 연구 단계는 굉장히 많이 매달리고 있는데
이 소위 교리나 작전 개념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워낙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트라독,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사죠. 거기에서 미래사령부, 퓨처컴을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이 미래사령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요. 각 대학들에 있는 연구소들과 연계를 해서 미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고, 그러니까 기술 자체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갖고 과연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떤 개념으로 싸워나가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메모도 하시고요. 고개도 끄덕덕거리시고,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걸 아마 좀 보완 더 강화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뭐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 군도 힘들었고 우리 국민들 지금도 아직도 힘듭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일이 네. 없어갖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재입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우리 군이 정말로 코로나19를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최근에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이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또 백신 수송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헌신 등 우리 군의 올해 계획을 세세히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군은 질병청의 본부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안에 수송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코로나19 백신 유통과 보관 단계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 수송지원본부에는 육군 장성급 장교를 본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국군 수송사령부나 의무사령부 그리고 각군 본부 등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을 이미 접종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백신을 수송이나 보관, 유통 단계에서 변질이 생겨서 폐기하는 사례들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수 노출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예기치 못할 일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일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을 배송이나 유통이나 이런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 전문 기업들이 담당을 하게 되고 군은 이것을 백신을 전국으로 배송하는 단계에 있어서 민간 업체와 함께 이를 추적 관리하고 네. 군 호송 요원이나 호송 차량 등을 지원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또 뭐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도난이나 화재나 교통사고 등이나 이런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간벽지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지역의 운반 관련해서는 군이 가진 헬기라든지 뭐 예. 다양한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또 군이 가진 의료 인력이나 행정 지원 인력들도 지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백신 안정적인 접종을 적극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용자산을 총력 지원해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장님 백신 수송을 위해서 군이 수송 지원 본부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만들어서 임무를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든해집니다. 네. 저도 역시 국방부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제 장병들이 훈련도 못하고 코로나19 지원을 나간다는 거 약간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수송도 이제 담당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건지 일단 궁금한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불안한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되려 좋게 바라봐야 되고 좋게 봐야 됩니까? 응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전통적인 안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제공해 주는 것, 소위 이제 우리가 인간 안보라고 얘기하는 비전통 안보 분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거나 뭐 홍수 나거나 하면 우리 군 부대 투입해가지고 인력들이 이제 복구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죠, 그죠. 이 전 국민의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활동이 위협받아서 생계까지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인 노력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군이 앞장설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네, 비전통 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국방부의 그 세 번째 핵심 추진 계획 중에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한국판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인데요. 예, 실장님 요새 뉴스를 보면은 뉴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 주변에서도 도대체 뉴딜이 뭐야? 라는 말씀이 많은데 좀 꽉 집어서 이 개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1930년대 말에 사실상 대공황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그릇 만들어놔도 팔릴 데는 없고 사람들은 실업자는 넘쳐나고 당장 뭐 먹을 것은 없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사회가 마비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재건 정책을 이제 써서 이걸 이제 제대로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 건가. 그때 나온 것이 이제 뉴딜 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에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런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이시라고 보는데요. 2025년까지 무려 160조를 투입을 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이렇게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정리하자면 이 K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 뭔가 좀 막혀 있었던 곳을 뻥 뚫어주겠다. 이런 사회 재건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장님.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국방부는 이미 이 스마트 국방 혁신 등 한국판 뉴딜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들을 다수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방부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업무를 좀 더 디지털화, 스마트화 시키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5G나 AI나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업무 혁신을 좀 더 가속화하고 특히 그 교육훈련 분야에서 과학적 훈련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실전적 교육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해서 군 정비나 물류 체계를 좀 스마트하는 부분도 있고 드론을 활용해서 군수품의 배송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의 에너지 운용을 좀 더 효율화 추진을 하고 그린 모빌리티 도입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예. 군 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제로 에너지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확대를 해가고요.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수소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친환경 차를 구매를 확대해 갈 계획을 금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방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을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를 삼고 또 이를 좀 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해서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하는 데 노력을 보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부가 코로나19 타겟책으로 꺼내든 최우선 국정 과제죠. 양 교수님, 국방 분야의 적용 시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이 효율적인 추진,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뉴딜 보통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가 가는 국방 계획과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병력이 계속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고 예.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인력을 줄여서 항아리형 구조로 가져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뉴리라고 하는 것은 인력을 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주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좀 되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이 병력 부족을 군무원을 증가해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단순히 그 군무원 자체를 사람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무원이 하는 업무들을 좀 더 나누어서 용역 형식으로 좀 더 많은 회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관련된 서비스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직접 채용하면 사람이 하나밖에 더 안 늘어나지만은 그 이런 업체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확대를 했을 때는 좀 더 시장이 많이 열리고 민간 시장의 성장을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한두 명을 더 채용하지 않았다에 집착하지 말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 자, 그렇게 어떤 수많은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직접 만들어 주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 제대 군인들의 그 이제 이 직업 정책과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실효성을 갖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판 뉴딜 국방 분야에 적용돼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잘 내야 되는데요. 국장님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욱 교수님은 또 그런 분야의 조언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2021년 국방부 핵심 추진 계획의 마지막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 환경 조성인데요. 국방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국방부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병사들의 봉급 인상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병장 기준으로 봉급이 21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장 봉급이 60만 8,500원입니다. 네. 내년까지는 67만 원까지 인상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해서 장병 내일 적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알뜰히 저축을 하면 전역 시에는 1개 또는 2개 학기 대학 등록금을 저축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우리 전역하는 장병들이 전역 후에 사회에 첫 출발을 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장병의 피복이나 장구류의 품질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서 군 생활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병사들이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과 연계해서 자기 개발을 많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국방부 기준으로 총 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자기개발 여건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235억 원까지 정액해서 병사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병 이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상 부대별로 우리 병사들을 자대해서 이발병을 양성해서 하고 있어서 본연의 임무에 다소 소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외모에 민감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금년부터는 개인별로 이발비 10,000원씩을 월 배정을 해서 장병들은 오직 군 복무에 열중하고 또 어떤 개인의 만족도도 향상을 시키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더불어 추진해 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병사들의 그 군 단체 보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군생활 간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이 단체 보험과 의료보험 등을 동시에 적용을 하면 개인 부담이 10%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병원도 보다 더 특성화시키고 능력을 향상 중에 있는데 네. 수도통합병원에
중증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금년중에 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어떤 병원의 진료 여건과 또 군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이런 치료 여건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업 군인의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 군인의 특성이 잦은 이사가 네. 아주 큰 단점인데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금년에 이제 마련했고요. 또 독신 간부들도 금년 중에 한 4,000실 정도의 독신 숙소를 개선해서 초급 간부들의 생활 여건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인데요. 소령의 정년이 현재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를 50세까지 추진을 해서 군 입장에서는 좀 더 숙련된 간부들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직업군인 개인적으로서는 직업성이 좀 더 보장되는 네. 그런 장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전역하는 우리 이 군인들의 이 전역 이후 취업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도 더 강화해가고 공공 분야 일자리도 추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동시에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도 국방부 업무 보고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개된 국방 운영 차질 없이 올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어떤 조언과 당부 말씀이 있는지 듣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예, 우선 그 정책기획관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안심된다. 사실상 장병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방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병사들한테는 뭐 가고 싶은 군대, 그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세부 계획 만들고 추진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님께 보고했던 이 업무 보고 내용이 올 한 해 동안 제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병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양 교수님 어떤 조언 또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사실 우리 국방부 계획이 허투루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언제나 차분히 잘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늘상 이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을 어떻게 했냐도 중요하지만은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 실무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이것을 과감하게 위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추동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무자의 아이디어들을 좀 더 많이 참조하시고 힘을 더 많이 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연성 있는 국방 운영을 당부해 주셨는데요. 자,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와 저희 군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강한 국방 그리고 또 책임 국방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만 기억해라. 한마디로 올해 국방부는 이렇게 할 거다. 자, 큐. 예, 저희 국방부를 믿어주시면 저희 전군이 힘을 모아서 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 한 해 강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 정책에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2021년 국방부 주요 업무 계획의 주제이고요. 또 우리 군의 국방 운영 목표입니다.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그리고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영진 씨, 새해 맞아 소원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올해 우리가 KF-X CJ기를 보는 건가요? 제발! 올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못 볼 것인가. 자,
궁금하면 뭐다? 2월 12일 설날 금요일 오후 2시 국방 포커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방 포커스.